여러분, 매일같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되게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게 앞에는 진짜 아침부터 끝도 없이 줄이 늘어서 있고 테이블은 단 한 번도 비는 법이 없는 그런 대박집이요. 오, 누가 봐도 완전 성공한 식당이네요. 계산대에는 뭐 현금이 끊임없이 쌓이고 있겠는데요. 네, 겉보기엔 정말 완벽하죠. 그런데 막상 연말에 장부를 딱 열어보니까 3년 내내 매년 10조 원씩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와, 10조 원이요? 그 정도면 당장 문을 닫던가 아니면 메뉴를 아예 싹 다 엎어야 할 엄청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상황. 놀랍게도 이게 지금 현재 한국 관광산업의 정확한 현주소입니다. 아, 참 뼈아픈 비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묘한 착시 현상의 이면을 좀 낱낱이 뜯어보고 위기에 빠진 한국 관광을 구원할 완전히 새로운 엔진에 대해서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번 딥다이브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할 핵심 자료는 2026년 3월 20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야놀자 리서치 세미나 내용인데요. 미국 퍼주대랑 경희대가 공동 주최한 이 자리에서 장수청 원장님이 기조 발표를 하셨죠. 야놀자 리서치. 우리가 이 기관의 데이터를 정말 유심히 봐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엄청 중요한 포인트죠. 야놀자 리서치가 그 인공지능 시계열 예측 모델, 그러니까 LSTM이라는 걸 활용해서 2025년 방한 외래 관광객 수를 1,873만 명으로 예측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나중에 실제 집계된 결과가 1,893만 명이었습니다. 와, 대박. 오차율이 1%도 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막 칼날 같은 정확도를 증명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소름 돋는 정확도네요. 자, 그럼 이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첫 번째 미스터리부터 한번 풀어보죠. 제가 방금 오프닝에서 식당 비율을 돌았는데 2025년에 무려 1,893만 명이라는 역대 최고의 관광객이 막 쏟아져 들어왔잖아요. 네, 역대급 수치였죠. 근데 왜 관광 수지는 3년 연속으로 1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짚어내야 할 핵심이 바로 그 숫자가 주는 착시입니다. 우리는 보통 관성적으로 관광객의 머릿수가 늘어나면 산업이 막 성장하고 있다고 믿거든요. 당연히 사람 많이 오면 돈 많이 벌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실상을 딱 들여다보면 그 1인당 지출액이 현저히 떨어지는 치명적인 맹점이 숨어 있습니다. 머릿수만 채운다는 게 어떤 구조인지 그 자료에 아주 생생한 예시가 하나 있었죠. 그 크루즈 관광 이야기요. 네, 크루즈 사례가 진짜 딱 들어맞습니다. 보통 크루즈선이 항구에 들어오면 수천 명의 관광객이 한 번에 확 쏟아져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림만 보면 막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축제 분위기일 것 같죠.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배가 기항지에 한 8시간 정박한다고 쳐보죠. 입국 수속 밟고 나중에 다시 배로 돌아가는 시간 빼고 나면 실제 육지에 체류하는 시간은 5시간 남짓밖에 안 됩니다. 5시간요? 그럼 밥 한 끼 먹고 구경 좀 하면 끝나는 시간인데요? 그러니까요. 그 5시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역사회에서 과연 어떤 큰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길거리 잠깐 걷다가 편의점 들어가서 생수 한 병, 아니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다시 배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와, 진짜요? 네, 하지만 국가 통계상으로는 이 사람들도 똑같이 며칠씩 5성급 호텔에 묵는 사람이랑 동일한 관광객 일명으로 집계가 돼버립니다. 통계의 함정이네요. 식당에 와서 맹물만 마시고 나가는 손님이 1,000만 명인 셈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이런 방문객이 수백만 명 늘어난다고 한들 국가 경제에 실질적인 부가가치가 남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네요. 결국 한국 관광은 이제 그 머릿수에만 집착하는 낡은 패러다임을 당장 버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방문객이 얼마나 오래 머물며 얼마나 큰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게 만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장수청 원장님이 제시한 강력한 카드가 바로 의료 웰니스 관광인 겁니다. 의료와 웰니스. 완전 고부가가치 체류형 관광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자료 보고 놀란 게 이 시장 규모가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왜 전 세계가 앞다투어 뛰어드는지 단번에 이해가 갔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개념부터 살짝 명확히 해볼까요? 질병이 발생했을 때 수술을 받거나 임상적 처치를 받는 게 의료, 그러니까 메디컬 파트고요. 네네. 아프기 전에 예방이나 수술 후의 회복,
즉 신체적, 정신적 웰빙을 추구하는 모든 활동이 웰니스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최첨단 로봇으로 암 수술을 받는 건 의료고 평소에 명상 리조트를 가거나 수술 끝내고 회복하려고 깊은 산사에서 템플 스테이를 하는 건 웰니스 영역이라는 거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그 두 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글로벌 메디컬 투어리즘 시장만 해도 2025년 기준 약 2,784억 달러 규모고 매년 12.3%씩 쑥쑥 성장하거든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데 제가 진짜 놀란 건 웰니스 시장 규모였어요. 네, 그쪽이 진짜 폭발적이죠. 무려 8,94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청취자 여러분, 8,940억 달러요. 이게 한국 1년 국가 예산의 8배가 넘는 엄청난 액수거든요. 솔직히 저 이거 처음 봤을 때 에이 숫자 너무 부풀려진 거 아니야. 사람들 동네에서 요가 매트 사고 유기농 샐러드 사 먹는 것까지 전부 관광 통계에 끌어다 붙인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살짝 들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일상적인 웰니스 소비도 분명 시장에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관광산업의 관점에서 통계를 잡는 이 웰니스는요, 고부가 가치 체류형 소비를 의미합니다. 아, 단순한 동네 요가 학원이 아니라는 거군요. 전혀 다르죠. 그냥 마사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일주일씩 프리미엄 리조트에 머물면서 유전자 맞춤형 식단 관리도 받고 전문가의 멘탈 케어에 온천 테라피까지 결합된 수천 달러짜리 패키지. 이걸 기꺼이 소비하는 거대한 수요층을 말하는 겁니다. 와, 스케일이 다르네요. 내 몸과 정신을 완전히 리셋하기 위해 지갑을 크게 여는 목적형 여행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겨요. 사실 우리가 아프면 자기 동네 병원 가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말도 통하고. 근데 왜 굳이 말도 안 통하는 남의 나라까지 비행기를 몇 시간씩 타고 날아가서 낯선 수술대에 눕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 발표 중에 장 원장님이 직접 겪으셨다는 일화가 아주 뼈를 때리더라고요. 그 2003년 미국 캔자스주 에피소드요. 저 그거 듣고 진짜 경악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뇌를 심하게 다친 한국 유학생이 있었는데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급하게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대요. 네네. 근데 수술이 다 끝나고 날아온 병원비 청구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 알아요. 100만 달러. 당시 환율로 무려 11억 원이잖아요. 맞습니다. 11억 원. 결국 부모님의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통째로 팔아서 겨우겨우 병원비를 댔다고 하죠. 와, 맹장 수술 하나에 수천만 원 깨지고 뇌수술 한 번에 11억 원짜리 청구서가 날아오는 나라에 살고 있다면 저 같아도 비행기 1등석 타고 한국 와서 최고급 대우받으며 수술 받겠습니다. 그래도 돈이 한참 남는 장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미국처럼 의료비가 살인적으로 비싼 국가들의 구조적 모순이 글로벌 의료 관광 수요를 폭발시키는 첫 번째 동력인 거죠. 진짜 생존을 위한 여행이네요. 근데 재밌는 건 돈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정반대로 무상 공공 의료 시스템을 갖춘 캐나다나 북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거기도 심각한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거기는 세금으로 다 커버되니까 병원비 걱정은 없는 복지국가들 아닌가요? 돈은 안 들죠. 근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암 진단을 받아도 수술대에 눕기까지 막 8개월씩 대기를 해야 하는 게 그들의 현실이에요. 8개월이요? 암 환자가 8개월 어떻게 기다려요? 병이 다 퍼지겠네요. 그러니까요. 병이 커질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다 지친 환자들은 결국 자비로 수천만 원을 내더라도 당장 다음 주에 내 종양을 떼어내줄 수 있는 우수한 의료진을 찾아서 국경을 넘게 됩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돈이 없어서 피난 가고 시간이 없어서 피난 가는군요.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중동이나 베트남 같은 신흥국들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자들은 엄청 많아졌는데 자국 내에 고급 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요. 이런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이유들 때문에 전 세계의 거대한 자본이 치유를 목적으로 대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배경 구조를 들으니까 왜 글로벌 수요가 터지고 있는지 완전 납득이 가네요. 자, 그럼 여기서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뼈아픈 의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네, 한국 이야기죠. 맞아요. 글로벌 수요가 넘쳐나고 시장이 천문학적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한국을 한번 보세요. 세계 최고의 위암 생존율,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형과 피부 미용 기술. 기술력은 뭐 세계 최고 수준이죠. 거기다가 요가나 템플스테이 같은 자원도 훌륭하고 심지어 BTS나 K-드라마 덕분에 전 세계가 알아서 찾아오는 K-컬처 프리미엄까지 공짜로 얹혀 있잖아요. 엔진도 페라리급이고
타이어도 최고급인데 도대체 왜 한국은 이 거대한 노다지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겁니까? 장 원장님은 그 원인을 아주 치명적인 한 단어로 진단했습니다. 바로 분절, 영어로는 fragmentation이라고 하죠. 분절이요? 다 끊어져 있다? 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훌륭한 자원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단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마치 올림픽 릴레이 경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사인 볼트급 선수 4명을 모아놨는데 서로 언어도 다르고 바통 터치 훈련도 한 번도 안 해봐서 코너 돌 때마다 바통을 땅에 떨어뜨리는 꼴이네요. 와, 아주 날카롭고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바통을 떨어뜨리는 현상이 우리 시장에서 크게 3가지 차원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것들이죠? 첫 번째 바통은 거버넌스와 산업의 분절에서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정부 부처 간의 칸막이 현상이에요. 의료관광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테두리 안에서 꽉 쥐고 관리하고 웰니스나 일반 관광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거든요. 하하. 그러니까 외국인 환자를 한국 병원으로 유치하는 건 복지부 관할인데 그 환자가 수술 무사히 마치고 회복을 위해 좋은 스파를 즐기게 하는 건 문체부 관할이 되는 시기죠. 한 명의 손님을 두고 사공이 2명이네요. 부처끼리 법령도 충돌할 텐데 이 둘을 하나로 매끄럽게 묶어내는 거시적인 마스터 플랜이 나오기가 참 힘든 구조겠어요. 맞습니다. 정부가 부처 이기주의나 행정 칸막이에 막혀서 첫 번째 주자부터 스텝이 완전히 꼬여 있는 거죠. 첫 단추부터 답답하네요. 그럼 두 번째 분절은 뭡니까? 두 번째는 가치사슬, 즉 밸류 체인의 분절입니다. 보세요. 한국에는 최고 수준의 병원이라는 훌륭한 생산자가 있고 기꺼이 수천만 원을 쓸 준비가 된 외국인 소비자가 널려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은 완벽하네요. 네, 근데 이 둘 사이를 매끄럽게 기획하고 엮어줄 강력한 유통 채널이 중간에 텅 비어 있습니다. 에이, 그래도 명색의 의료 관광인데 중간에 환자를 병원에 연결해주는 에이전시나 브로커들이 있지 않나요? 길거리 지나다 보면 외국어 간판 걸어놓고 환자 유치한다는 업체들 꽤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에 약 2,000개 유치업체가 등록되어 있긴 해요. 2,000개나요? 엄청 많은데요? 숫자는 많죠. 하지만 문제는 이들의 규모와 역량입니다. 대부분 1, 2인이 근근히 운영하는 아주 영세한 단순 브로커나 그냥 공항에서 픽업해서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통역 조금 도와주는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아,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수천만 원을 쓰는 VIP 환자를 모셔오려면 항공, 숙박, 수술 예약, 회복 프로그램, 나아가 귀국 후 사후 관리까지 이 전체 여정을 하나의 토탈 패키지로 럭셔리하게 디자인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해낼 수 있는 대형 플랫폼 기업이 부재하다는 게 뼈아픈 현실입니다. 아, 그죠. 병원 문 앞까지만 데려다주고 수수료 챙기는 역할에 그친다는 거네요. 진짜 아쉽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바통은 어디서 떨어집니까? 이게 진짜 제일 치명적인데요. 세 번째는 바로 고객 여정, 커스터머 전이의 분절입니다. 고객 여정의 분절이요? 네, 예를 들어 어떤 외국인 환자가 20대 K-뷰티에 푹 빠져서 한국 와서 피부 미용을 받았습니다. 서비스에 엄청 만족했어요. 반골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30대에는 한국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고 40대에는 중증 질환 수술을 한국에서 받고 회복을 위해 지방 명산에서 텐트플 스테이를 하는 이런 일련의 생애주기별 연속 서비스로 이어줘야 정상 아닙니까? 당연하죠. 평생 고객으로 만들어야죠. 근데 현재 한국의 시스템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철저하게 단절시켜버립니다. 아니 왜요? 그냥 병원 입장에선 돈 많이 쓰는 VIP 고객이니까 계속 오라고 잘 관리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는 아주 복잡한 규제의 딜레마가 얽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병상수의 5%까지만 외국인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꽉 묶여 있어요. 5%요? 잠깐만요. 돈을 달러로 싸들고 오겠다는데 병원에서 왜 안 받겠다는 거죠? 표면적인 이유는 자국민 보호입니다. 돈 많은 외국인들이 대형 병원 좋은 병실을 다 차지해버리면 정작 수술이 시급한 한국 국민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고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아, 그 정책의 의도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국민 건강권이 우선이니까. 네, 의도는 선하죠. 하지만 이 5% 규제가 막상 현장에서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병원 입장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오랫동안 입원시켜둘 여유 공간이 없는 겁니다. 헉, 그럼 수술 끝나면? 결국 수술만 딱 끝내고
환자가 대충 걸을만 해지면 빨리 퇴원시키는 이른바 치료 중심 빠른 방출 시스템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병상을 비워야 다음 환자를 받으니까요. 와, 세상에. 청취자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11억 원 아끼려고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왔는데 몸에 피통 차고 호수 꽂은 채로 수술 상처도 덜 나물었는데 병실을 방 빼듯이 비워줘야 한다면 환자 입장에서 그 공포감이나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죠. 환자가 진짜 원하는 건 수술 자체가 아니라 안전하고 완전한 회복이니까요.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더 있나요? 환자가 어떻게든 자기 나라로 무사히 귀국을 했다고 쳐요. 그럼 의사랑 화상으로 경과도 지켜보고 사후 관리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수술 부위 덧나진 않았는지 봐줘야죠. 근데 이 원격 진료 역시 한국의 겹겹이 쌓인 규제 장벽에 막혀서 합법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환자 입장에서는 비행기표를 끊는 순간부터 완전히 건강해져서 내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가 단 하나의 연속된 경험인데 우리는 그저 세계 최고급 수술대 하나만 딸랑 5시간 빌려주고 나머지 회복은 네가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방치하고 있었던 거네요. 아,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시장의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주도권을 장악해가고 있는 글로벌 선도국들의 비밀을 철저하게 벤치마킹해야만 합니다. 선도국이라면 어떻게 이 분절의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하고 있나요? 바통 터치를 기가 막히게 하는 나라들의 비결 완전 궁금해지는데요. 세미나에서 소개된 태국의 범롱랏 병원 사례를 보면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이들은 병원 내부에 아예 웰니스 시설과 최고급 호텔급 서비스를 완벽하게 통합해 놓았습니다. 아예 합쳐버렸군요. 네, 예를 들어 관절 수술을 하러 온 중동 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병원은 수술만 달랑 해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환자가 회복을 위해 입원해 있는 그 시간 동안 유전자 검사를 슬쩍 권유합니다. 시간이 비니까. 네, 그리고 그 검사 결과에 맞춰서 시력을 측정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맞춤형 안경까지 알아서 싹 제작해주죠. 와, 무릎 수술하러 왔다가 시력 교정의 기품까지 덤으로 얻고 가는 거네요. 환자가 나 이거 필요해라고 요구하기도 전에 그들이 필요로 할 만한 서비스를 알아서 묶어버리는 업셀링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군요. 멕시코의 사례를 보면 한술 더 뜹니다. 미국 국경지대에 무려 350개의 치과와 600명의 치과 의사가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덴탈 클러스터를 구축했어요. 350개 치과가 한 동네예요? 한국은 동네 치과 가도 본 뜨고 일주일 뒤에 오라고 하는데 거긴 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겁니까? 그 동네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정밀한 공장처럼 협업을 합니다. 미국에서 온 환자가 아침에 마을에 도착하면 검사, 발취, 임플란트 식립, 보찰물 제작이 각각 특화된 병원과 기공소를 거치면서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착착 진행됩니다. 와, 대박이네요. 환자는 단 하루 만에 모든 복잡한 치과 치료를 완벽하게 끝내고 그날 저녁에 바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죠. 파편화되어 있던 병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압도적인 편의성을 만들어낸 좋은 예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튀르키예 모발 이식 이야기도 엄청 흥미롭더라고요. 저도 주변에서 머리 심으러 터키 많이 간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거긴 도대체 어떻게 시장을 장악한 거죠? 튀르키예는 국가기관이 주도해서 수술의 품질을 1차로 보증해줍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짜 무서운 강력한 무기는 환자가 귀국한 후에 디지털 사후관리에 있습니다. 애프터케어요? 네. 환자는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 병원 전용 앱을 통해서 자신의 두피 상태를 계속 사진으로 찍어서 올립니다. 그럼 병원은 원격으로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주죠. 한국은 불법이라 못하는 그거네요. 맞아요. 게다가 튀르키예 병원들은 이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두피 관리 앰플을 정기 구독하게 만들거나 나중에 2차 이식을 위한 재방문을 유도하는 아주 치밀한 마케팅까지 펼칩니다. 결국 핵심은 외과 의사의 수술 실력이 전부가 아니었군요. 공항에 딱 발을 내디디는 순간부터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풍성해진 머리 수술 거울로 보며 만족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쪼개지 않고 하나의 완벽한 고객 경험으로 디자인해 주는 것. 그게 바로 1등 국가들의 비밀이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 하나 던져집니다. 한국의 산재에 있는 이 훌륭하지만 파편화된 구슬들을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실을 가져와서 꿰어야 보배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맞아요. 진단은 아주 뼈아프게 끝났고 이제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장 원장님이 제시한 해법은 무엇인가요?
장 원장님의 처방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K-메디웰이라는 아주 강력한 통합 브랜딩입니다. K-메디웰이요? 분리하지 말고 아예 화학적으로 결합해버리자는 브랜드 비전이죠. 그리고 이것을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만들 핵심 엔진으로 통합 플랫폼, 즉 OTA 구축을 강하게 제안하셨습니다. OTA요?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우리가 흔히 여행 갈 때 항공권이나 호텔 예약하는 익스피디아나 야놀자 같은 그런 앱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혁신적이고 어려운 일인가요? 그냥 기존 예약 앱에다가 병원 예약 탭 하나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큰 오해를 하십니다. 일반적인 여행 OTA는 비행기 좌석이랑 호텔 빈방만 매칭해주면 그들의 임무는 끝납니다. 그렇죠. 결제만 되면 끝이죠. 하지만 의료 웰니스 OTA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외국인 환자가 플랫폼에 접속하면 먼저 자신의 본국 의료 데이터를 한국 병원 시스템과 호환해서 안전하게 전송해야 합니다. 의료 정보 연동부터가 진입 장벽이네요. 시작에 불과하죠. 병원 진료 예약은 기본이고요. 그에 맞춘 복잡한 의료 부의자 발급 절차, 수술 후 휠체어를 탈 수 있는 특수 교통편 배차, 회복 기간 동안 묵을 5성급 호텔의 스파 패키지 연계. 와, 머리 아프기 시작하네요. 거기다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사고에 대비한 다국적 보험 처리 문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귀국 후의 화상 진료 일정까지 이 모든 복잡다단한 톱니바퀴가 플랫폼 위에서 에러 하나 없이 매끄럽게 맞물려 돌아가야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야. 듣고 보니 이건 단순한 예약 앱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코디네이터 시스템을 통째로 구축하는 일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동안 2,000명의 영세한 브로커들이 막 발품 팔아가며 언어 장벽이랑 싸우던 일들을 강력한 디지털 플랫폼 하나가 투명하고 매끄럽게 싹 대체해버린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안전하고 편리한 한국을 놔두고 다른 나라를 선택할 이유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IT 강국인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정부 차원의 거시적인 큰 그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처 간의 장벽을 빨리 허물고 지역별로 특화된 거점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해요. 지역 거점이요? 네, 지금처럼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나 대형 병원에만 환자가 쏠리는 게 아니라요. 강원도의 깊은 숲속 명상센터, 제주의 해양 치유시설 같은 지방의 뛰어난 자연, 웰니스 자원들을 수도권의 병원 진료와 유기적으로 묶어내야 합니다. 수술은 서울에서 하고 회복은 제주도 자연 속에서 하도록이요. 그렇죠. 그래야 환자의 체류 기간이 훨씬 길어지고 그 막대한 부가가치가 전국 지방으로 퍼져나가는 진정한 국가관광의 새 엔진이 완성되는 것이죠. 자, 오늘 야널자 리서치 세미나 발표를 딥다이브하면서 정말 많은 퍼즐 조각이 머릿속에서 착착 맞춰진 기분입니다. 한국 관광이 왜 겉으론 화려한데 속으론 13조 원이라는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었는지. 네, 그 뼈아픈 현실에 직시했죠. 그리고 그 머릿수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왜 고부가가치, 의료, 웰니스 관광으로 방향을 확 틀어야 하는지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방향만 트는 게 아니라 K컬처라는 그 압도적인 매력을 입구로 삼아 들어온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뛰어난 병원과 웰니스 자원을 끊김없는 단 하나의 경험으로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네네. 그건 뭐니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유일한 돌파구라는 점을 확실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 딥다이브를 끝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은 이제 세상을 보는 해상도가 한 단계 훅 높아지셨을 겁니다. 앞으로 뉴스에서 막 올해 방한 관광객 1,000만 명 돌파 같은 화려한 헤드라인을 보더라도 그 껍데기 숫자에 더 이상 속지 않으시겠죠? 네, 문제의 표면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본질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얻으신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대신 저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머물고 얼마나 본질적인 가치를 경험하며 우리 경제에 어떤 부가가치를 남기고 가는가를 날카롭게 꿰뚫어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줄 서는 적자식당 비유 다들 기억나시죠? 잊을 수 없는 비유죠. 우리는 보통 여행이라고 하면 일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풍경을 구경하고 유명한 화장품이나 마그넷 같은 걸 기념품으로 사오는 것을 떠올리잖아요. 네, 일반적인 여행이죠. 하지만 만약 한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손에 들린 최고의 기념품이 가방에 담긴 물건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건강해지고 젊어진 나 자신이 된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야말로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기념품이네요. 그렇죠. 휴가라는 며칠의 짧은 시간이 내 생명과 웰빙을 연장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되는 시대. 과연 우리는 여행이라는 단어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아예 새로 써야 하지 않을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다음 여행을 계획하실 때 이 흥미로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고 진한 딥다이브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